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혼인공법 이상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35회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처음으로 중개사 공부 시작할 때 강사도 많고 책도 많고 도대체가 어느 사람 수업에 어느 교재를 봐야 할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고 판단을 못 내리는 분이 많아서 이 신바람 혼인공법과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실 분들, 그리고 그림책으로 공부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 또는 마음 먹어야 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신바람 권위공법 그림책에서 34회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너무 많이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심지어 작두도사 이런까지 설명까지 누가 하더라고요. 네, 자칭 아니에요, 타칭이에요. 그래서 작두도사 권위공법, 공법이상권, 저하고 그림책에 대한 적중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법령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적중했는가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법령별 적중 문항수 총 합치면 34문항 정도가 이제 나온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보고 쭉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 중에서 국토개혁법은 12문제 중에서 11문제가 나왔고요. 개발법은 6개 중에서 6문제. 정비법은 6문제 중에서 5문제가량. 그리고 건축법은 7문제 중에서 5문제. 주택법은 7문제 중에서 5문제. 그리고 농지법은 2문제 모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보통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10문제는 상급 문제, 보통은 20문제는 뭐가 된다? 중급 문제, 그리고 10문제는 하급 문제.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험은 이 공식이 깨졌어요. 깨지고 대부분이 다 중하의 편제가 돼 있었습니다. 6개 정도만 상급 문제가 나와 있어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 정도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 패턴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4회 문제는 33회에 비해서 다소 좀 평이했다, 이렇게 분석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령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34문제 정도가 그림책에서 적중이 되어진 거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35일 준비하실 때 권위공법 그림책으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 실패할 확률은 없겠죠. 그런 부분을 오늘 제가 강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실제 34일 문제 어떻게 나왔냐, 이런 식으로 34일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문들을 분석해보고 우리 그림책에서 어디에 뭐가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제가 그림책을 좀 이렇게 쪽을 축출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왔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들이 어디 나왔나 간단히 체크만 해드릴게요. 일단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 주민의 이반 제한 사유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우리 34회 완전 적중했죠.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답이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부분은 제한사항이 아니어서 그 답이었던 걸로 한번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용도지구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도지구 문제가 지금 그림책의 20페이지에서 한 2문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된 부분 중 많이 물어보는 게 취락지구인데 그 중에서도 뭐다? 우리가 집단 취락지구에 대한 거,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복합용도지구를 어디에 정하는 거에 대한 부분. 요게 이제 2문제가 용도지구에서 이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에 20페이지에 있던 부분으로서 2개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관련된 걸 물어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곳이 뭐다? 아닌 걸 물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은 당해 내용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었던 거죠. 지구 2문제, 구역이 1문제가 돼서 그림책의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 완전 적중했던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이 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매번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설된 것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5년 지나기 전까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착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5년 된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을 잃는다라고 했거든요. 그 5년을 빵꾸내서 34회 때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적중한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에서 주요 역세권 개발을 위한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일반 공업지역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여기에 안 들어간다라고 나와서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34회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던 셈이에요. 그림책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겠고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의 시행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림책에 나와 있는 33페이지가 되어지겠는데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가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요걸 정답으로 34에 물어봤었죠. 그렇죠? 완전 그냥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필요한 부분을 딱딱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그림책에 언급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사업 관련된 시행자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에 지원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문제가 2년 연속 문제가 나왔어요. 33회도 문제가 나왔는데 34회 또 나왔죠. 그래가지고 출입하려면 7일 전까지 통제라는 거 이걸 정답으로 해서 타인 토지의 출입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번 시험은 도시계획 시설사업도 두 문제 정도가 아주 똑같이 그림책에서 언급됐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이래서 봤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유해를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 제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허가 제한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왔던 게 또 34회 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 역시 다시 리바이벌 된 거죠. 항상 나왔던 부분은 계속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또 적중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부분도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면 건물을 작게 지라고 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거든요.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겹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정하는 것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정한다고 나왔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 문제가. 그래서 34회 기출돼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도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련돼서 이렇게 명백하게 34회 기출로 딱 그림책에 언급이 돼 있죠. 여러분, 중개사 공부하면서요,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여러 책 보다 보면은 전혀 안 잡혀요. 하나의 제대로 된 교재를 가지고 1년 동안 반복해서 봐도 답이 안 나오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그림책을 가지고 합격하는데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봤고요. 그리고 국토계획법의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부분의 사항을 물어보는 것도 34회 때 그대로 물어봤던 부분인 거죠. 이 얇은 책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내가 넣어놨어요. 그렇죠? 33회 때도 문제가 나왔고요. 요즘에는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부분도 은근 잘 물어봐요. 그래서 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가 뭐냐 모두 골라라 나왔던 게 이번에 기출문제였고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도시개발법으로 가면요. 49페이지 그림책에 개발법에서 개발계획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서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 중에서 5, 6, 7, 8 요 네 가지 내용을 물어보는 게 나온다고 강조했는데 정말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입자의 등의 주거 및 생활대책에 대한 부분은 구역을 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정답으로 뭐가 된다?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아주 많은 적중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34회 나왔던 적중 문제였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와 실시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부분 요거도 34회 때 문제가 나왔었어요. 52페이지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다음과 같이 공공의 사업의 시행자는 설계, 분양 등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의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뭐 필시 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 공사, 분양 같은 건데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관련된 부분은 대행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게 34회 기출로 적중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조합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죠. 도시개발조합은 매번 얘기하듯이 매년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문제가 안 나온 적은 거의 없죠. 이번에도 당연히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봤어요. 박스에 집어넣고 우리가 문제를 물어봤었는데 일단 결격사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또 물어봐 줬었어요. 그래서 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뭐 임원이 될 수 없다. 뭐 이거 하고. 그렇죠? 그리고 조합에서 중요한 사항은 총회하는데 우리가 대의원의 의결로 대행할 수 있지만 비의원에 대한 부분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을 들 수 있다. 관련된 질문들이 34회 나왔죠. 전반적으로 34회 때 물어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개발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가서 이게 원형지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원형지 공급. 이것도 34회 그대로 기출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형지 개발자가 됐을 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 공공의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지만 원형지를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쓰고자 한다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게 되거든요. 가장 공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2회 이상 유찰됐다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여서 이것도 바로 34회 때 물어봤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환지 방식에 대해서 비례율에 대한 평가식에 대한 비례율 물어봤던 거. 제가 마지막에 동영목어 볼 때도 나올 겁니다. 지금 뭐냐? 사업이 있기 전, 환지 전의 토지를 사업이 있은 후 조성된 토지를 줄 때 얼마나 줘야 같은 가치겠는가? 이걸 정하는 게 비례율이거든요. 근데 비례율에 대한 부분은 환지 전 토지 등 평가의 합계분에 조성 토지 등 평가액에서 총사업비를 빼주게 되면 그 비율을 구해서 비례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하고. 그렇죠? 숫자만 바꿔서. 그렇죠? 그러면 환지전 가액 40억이고 조성 토지가 80억이니까 마이너스 사업비 20억 빼주면 40억분의 60억이라 150%거든요. sul자만 바꿔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완전. 그렇죠? 34회 기출 적중했고요. 그다음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을 묻는 문제도 나올 때가 됐다 싶었더니 나왔죠. 청산금.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금전의 차익 부분을 뭐 하죠? 환지 전과 후에 대한 금전 차익 부분을 금전으로 청산해 줘야 돼요. 이걸 청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청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다음날 확정되지만 환지가 정해지지 않은 부지정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결정해서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고 제가 무차례 얘기했는데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34회 때. 그렇죠? 그 전에 교부할 수 없다고 나왔죠.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어도 결정에 교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적중했던 환지 방식의 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다 비례율하고 여기에 청산금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정비법으로 갑시다. 정비법도 뭐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용어정의 챕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정의 챕터에서 65페이지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소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34회 때. 답이 그때 구판장이었어요.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정비기반시설은 아니거든요.
맨날 나오는 문제. 그쵸? 또 나왔죠. 정답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또 뭘 물어봤나? 정비조합에 나와 있는 우리 임원과 관련된 걸 문제가 나왔거든요. 요즘에 정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임원과 관련된 부분은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33회 때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정비조합의 임원 중에 요번에 물어본 거는 결격 사유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임원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다. 또는 임원이 됐는데 나중에 결격이 있어가지고 뭐 했다? 됐다면 당연 퇴임한다. 그럴 때 이게 답이었어요.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근데 효력을 잃는다고 나왔던 게 34회 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우리가 이 부분, 임원에 대한 부분에서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이 생기면 당연히 당연 퇴임하지만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나와서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항상 나온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우리가 임원과 관련된 걸 봤고요. 조합에 대한 정비조합은 총의 의결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의결하게 됩니다. 근데 총의 의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 바뀌는 거에 대한 부분의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다음은 중요한 사항이어서 다음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유가 나와요. 이게 바로 또 34회 때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청산과 관련된 거는 변경할 때 조합원의 3분의 2가 아니거든요. 그게 정답이었던 거죠. 이거는 정비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조합과 관련된 문제만도 벌써 정비법이 2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정비법은 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항상 2문제, 또는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정비법의 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적중을 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죠?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 부담과 관련된 보칙 부분에서 요 공동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점용 예정자가 공동구 설치 비용 낼 때는 착수하기 전에 3분의 2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34회 기출 문제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부분에 전환 공급의 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이 적중해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 거죠. 14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 건축법 갑시다. 건축법에 여러 문제 나온 것 중에 또 하나가 용도 변경 문제가 나왔어요.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이번에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문제가 되어지겠지만 용도 변경 중에서도 뭐가 된다?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 건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노래 연습장 같은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아무리 제외사항이라 하더라도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34회 때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봤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건축법의 용도 변경은 거의 매년 물어보니까 잘 챙겨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에서 또 하나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대지도로 건축선. 이 그림책의 대지도로 건축선의 97페이지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원래 평소에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나온 것 중에 많이 예정했던 게 공개 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죠. 이거는 매년 나온다고 강조했던 건데 드디어 34회 때 공개 공지 그대로 문제가 기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준이, 상준이가 하던 얘기 맨날 그렇죠. 문종판, 운업수기 5천 이상 이래가지고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 시설 이거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던 게 34회 기출이었습니다. 완전 적중했던 부분이었죠. 그렇죠. 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모두 나왔다? 건축선과 관련된 부분도 완전 똑같이 나왔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건축선 34회. 그래서 건축선에 대한 부분에 설정 기준 관련된 거 이거를 물어봤던 게 또 빵꾸 메꾸기.
이 빨간색 써 있는 부분을 빵꾸에 꽂는 걸로 34회 건축선 라인으로 설명을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죠.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조 안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물의 종류 또 나왔어요. 34회 때. 그대로. 그렇죠? 층수 2층, 연면적 200 등등등. 높이 13m, 처마 높이 9m 이상 건축물. 기둥거리 10m. 이거에 대한 부분의 구조 안전 서류의 제출을 그대로 박스에 집어넣어서 푸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게 이번에 또 34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하나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처마 높이는 9m 이상인데 7m 이상이라고 나와서 이게 이제 34회 기출 답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완전 거저죠. 적중이고. 그렇죠? 고액이.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건축법에서 면적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전통적으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어요. 건물에 대해서 연면적 구해가지고 대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 산정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에서 용적률이 얼마가 되는 거였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실제 용적률 용도 지역마다 수치는 안 물어봤는데 건축법에서 연면적 구해가지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34회 때.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적중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은 요번에 쉽게 나와서 용어 정의 쪽이 많이 나왔어요. 용어 정의 쪽이.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부대설에 대한 정의 물어봤던 거 그대로 물어보고 34회 자전거 보관소 물어봤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에서 뭐하죠? 본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의 구조 분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단독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무슨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요것도 독립문제로 나왔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완전 그대로 나왔었어요. 제가 매번 얘기했을 때 세대를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진 거냐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에 허가받아 한 거냐 이거별로 세대 구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요걸 구분해 물어봤던 게 또 34의 기출. 완전 적중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준주택과 관련된 정의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것도 그대로 물어봤던 부분인 거죠. 요번에 주택법은 용어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그대로 물어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리모델링. 34회. 그대로 적중. 그렇죠? 그래서 대수원이라든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수차례 얘기했는데 정말 나왔죠. 34회에서. 특히 매번 강조하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게 기출되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뭐 나왔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질 때 주택 건설의 사업 주체. 이 부분을 물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한다. 이걸 등록사업자라고 하고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 비등록 사업자라고 하고 이런 등록과 비등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사업 주체를 물어본 게 또 이번에 34회 때 그대로 적중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주택 조합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조합원 모집 신고 같은 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 광고에 조합 설립의 인가일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또 이 부분도 언급이 됐어요. 그렇죠? 또 주택 조합도 꽤 많이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업 주체 중에서 등록 비등록 구분과 조합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조금 난해한 문제긴 했어요.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 광고에 들어가지 않는 거 물어본 건데 쉬운 질문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주택법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에 문제가 나온 것 중 하나가 또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사용검사받아 주택을 막 쓴다는 건데 이 사용검사가 문제가 나왔어요. 30채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지려면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래서 건설된 주택은 사용검사 받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용검사에 대한 원칙은 시군구장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용검사 관련 부분에서 사용검사의 신청을 물어봤어요, 이번에. 사업주체가 신청하는데
파산 등으로 검사 불가능할 때는 시공보증자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시공자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 딱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시공자도 검사 신청할 수 있다? 요걸 물어봤던 거죠. 34회 적중.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이 부분이었죠. 그리고 농지법에 가서 이제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농지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잘 나오는 거 이거죠. 위탁 경영. 또 나왔어요. 정말 빈출 부분이에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이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이라고 나와서 위탁 경영의 사유가 아닌 거라고 물어봤거든요. 정답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기 노동력의 부족으로 일부 위탁인데 전부 위탁이라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34회 답이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농지법 마지막 문제로서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농지 임대차. 그렇죠? 농지법에 나오는 제가 마지막 페이지였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된다? 내용을 본다 한다면 보십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농지 임대차 사유를 물어보면서 34회 때 물어봤던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뭐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한다. 아는 거. 그래서 60세 5년 요거를 물어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뭐 3월 이상보다 국외 여행이라는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임대차할 수 있다. 임대차 사유에서 빵꾸 뽕뽕 내 집어넣어라 나왔던 게 34회 때 문제였어요. 이렇게 해서 농지법은 뭐 두 문제 모두 다 우리가 이 그림책으로 커버할 수 있었다. 133페이지에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40문제 중 34문제가 그림책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어서 스토리를 보면서 어디가 기출되었는지를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책으로 어떤 강사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할까요? 여기 이상권 신바람 권위공법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으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일목요연하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많은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서 그렇죠?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35회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림책에 기출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림책 믿고 우리 권위공법 믿고 24년도 활기차게 합격의 해로 만드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서 부동산 공법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합격을 미리미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